앱 인벤터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변수를 우리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앱 인벤터에서 변수를 사용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말할 때 이제 우선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동작 구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갈 앱을 만들면서 왜 컴퓨터의 동작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책상 위에 있는 어떤 그 뭐 인텔 CPU가 장착되어 있고 뭐 가로 세로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는 그런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기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CPU, RAM, HDD 뭐 이렇게 써놨는데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컴퓨터도 보통 우리가 데스크탑 PC라고 부르는 것이 있거나 혹은 노트북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그래서 둘 다 우리가 컴퓨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데스크탑 PC는 말 그대로 데스크탑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는 PC, 퍼스널 컴퓨터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PC 자체가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뜻이죠. PC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의 동작 구조를 얘기하고 이제 컴퓨터라는 걸 얘기를 할 때 퍼스널 컴퓨터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컴퓨터들을 조금 구분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개인이 사용하게 된 건 사실은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컴퓨터가 나온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맨 처음에 나왔던 컴퓨터는 개인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워낙 그 부피가 컸으니까 그 커다란 건물, 뭐 이를테면은 대학 같은 이런 건물에서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형 강의실 뭐 두 개, 세 개를 합친 그 공간에다가 아주 커다란 대형 기계들을 넣어 놓고 거기에서 선을 끌어다가 외부에다가 작은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이렇게 연결해서 보통 이런 걸 단말 장치라고 하거든요. 끝에 붙었다고 해서 단말 장치인데 이런 단말 장치들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이제 컴퓨터를 접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초창기의 방식이었다면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컴퓨터를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나왔던 많은 이제 개인용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그 PC 중에 하나였죠.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 즉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이게 책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데스크탑 PC라는 이런 개념이 나왔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했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예전에 그 IBM의 그 메인프레임처럼 이렇게 큰 건물에 거의 한 층을 가득 채울 만한 이런 성능을 가진 컴퓨터들이 여러분들 들고 있는 그 핸드폰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간 거죠. 그 이상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CPU라든지 거기 들어있는 램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있는 보조 기억 장치용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초창기 컴퓨터에 훨씬 뛰어난 당시로 따지면은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될 정도의 사양들이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런 그 작은 스마트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 역시도 우리가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컴퓨터예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역시 컴퓨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컴퓨터의 동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CPU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램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해요. 반드시 하드디스크일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는 이게 뭐 플로피 디스크라는 걸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요즘은 하드디스크라는 말보다는 이제 SDD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보통은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죠. 플래시 메모리가 뭐 256GB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세 가지가 컴퓨터를 동작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앞자를 따서 그냥 CPU라고 부르죠. 워낙 많이 듣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CPU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앙 처리 장치예요. 가운데서 프로세싱, 뭔가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얘를 처리해 주는 유닛, 장치예요. 즉, 얘 자체로서는 사실은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안으로 어떤 신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PU 쪽으로 신호가 들어가기 위한 장치를 보통 입력 장치라고 하는데, 입력 장치는 지금 여기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입력 장치가 필요하고 출력 장치가 필요하겠죠. 입력 장치를 통해서 CPU 쪽으로 어떤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CPU는 입력 장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신호를 처리해주는 이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으로 따지면 일종의 뇌가 될 겁니다. 뇌가 되는데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는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다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뇌에 전달됐을 때, 손을 통해서 들어오는 촉각 정보가 뇌에 전달됐을 때, 뇌에서는 그 정보들을 처리해서 지금 더운지 추운지 아픈지 혹은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 편안한지 뭐 기분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CPU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컴퓨터에서 CPU는 실제로 처리를 담당하는 가장 핵심 장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램이 있죠. 램을 우리가 주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기억 장치라고 하면 램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CPU와 램,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PC를 살 때, 노트북을 살 때, 이 컴퓨터 메모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 컴퓨터에 달려있는 램, 주 기억 장치인 램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자료들을 사용을 할 때 CPU와 함께 이런 자료들을 저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램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이걸 이제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램, Random Access Memory, 요 약자인데 말 그대로 그냥 주 기억 장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램이 하는 일은 사용 중인 프로그램들을 저장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거나 그럴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앱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죠.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거나 혹은 이제 손으로 이제 화면을 터치해서 얘를 실행시키면 처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그램 혹은 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될 어떤 데이터들이 램으로 옮겨져요. 램으로 먼저 옮겨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코드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램에 올라가 있겠죠. 즉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큰 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램이 작으면은 큰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거운 프로그램들, 혹시나 CAD 같은 프로그램들을 좀 사용을 해보셨다면은 CAD 프로그램들을 쓸 때 뭔가 하드디스크에서 뭘 한참 열심히 오랫동안 읽는 거를 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혹은 아래 한글이든지 뭐 워드 프로세서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문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때는 하드디스크에서 뭐를 계속 오래 읽죠. 오래 읽는 게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그러면 하드디스크로부터 내가 앞으로 문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랑 얘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읽어가지고 램
안에다가 두는 거야. 복사해서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CPU에서 접속해서 CPU에서 연결해서 뭔가를 처리하고 읽고 쓰고 뭐 수정하고 이런 작업은 다 램하고 합니다. CPU와 램이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CPU는 뭔가를 처리해서 램에다가 기록을 할 거고 램에 있는 정보를 CPU에서 읽어올 거고 램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읽어와서 실행시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드디스크는 뭐냐? 혹은 뭐 요즘 뭐 SDD, HDD, SDD 혹은 스마트폰 같으면 플래시 메모리 얘는 어떤 걸 하는 거냐? 램을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램을 보조하는 역할인데 램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얘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빠르다고 할게요. CPU하고 뭔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처리가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상당히 속도가 빠른데 또 하나의 특징은 얘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져버리면 즉 컴퓨터의 전원이 꺼져버리면 혹은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져버리면 켜져 있는 상태에는 계속 얘가 유지되는데 꺼져버리면은 이 램 안에 담겨있던 모든 정보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휘발성 메모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전원이 꺼지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다 사라집니다. 프로그램 올라가 있던 것들, 뭐 데이터 있던 것들, 내가 열심히 뭐 1시간 동안 작업한 문서들, 램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없어져 버리면은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뭘 하나 실행시키고 뭘 저장할 때마다 램을 쓴다고 했는데 얘만 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쓴 다음에 얘를 어딘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전기가 꺼져버리면은 계속 24시간 켜놓을 수도 없고 요즘 뭐 스마트폰은 거의 24시간 계속 켜놓기는 하지만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보조 기억 장치라는 게 등장을 해요. 보조 기억 장치는 램에 있는 주 기억 장치를 보조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기억 장치를 보조하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인데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드디스크, 뭐 SDD,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램에 비해서는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느려요. 많이 느리지만 얘는 저장할 수 있어요. 기록할 수 있고 전원이 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즉 램은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어떤 공간에 임시적으로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그 동안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램이라 그러면 하드디스크는 전원이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계속 그 정보가 남아있는 공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하드디스크 내부, 뭐 HDD 내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원판이 있을 거고 이 원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그 위에 이렇게 바늘 같은 게 있어서 마치 옛날 LP판의 그 바늘 같은 게 그 위를 거의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아주 살짝 떠서 있어요. 아주 살짝 떠서 있으면서 이 원판이 빠르게 돌아갈 때 이 원판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정보를 읽어요. 즉 얘가 자화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갖다 읽는 거죠. 그래서 0 또는 1이라는 값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할 수 있고요. 0 또는 1로 저장되어 있으면 이거를 읽어올 수도 있어요. 읽거나 쓰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전기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번 자화되어 버린 정보들은 다시 없어지진 않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들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하루 이틀 1년 2년 안에 이게 없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가서 다시 이제 실린더를 돌리면서 이 안에 들어 있는 그 정보들을 읽어올 수 있는 것. 이게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하드디스크가 문제는 이제 이게 기계적인 장치잖아요. 모터를 통해서 얘를 굉장히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그 기록들을 읽어오거나 혹은 거기에다가 어떤 기록을 쓰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수명이 좀 짧아요. 수명이 짧고 두 번째로는 움직이다가 충격을 받게 되면은 얘가 좀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원판이 회전하는데 그 위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하게 아주 살짝 떠가지고 그 정보를 읽거나 쓰고 있는데 이걸 막 흔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흔들리잖아요. 가방 안에 들려 있으니까 흔들릴 건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하드디스크가 고장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이 좀 짧았는데 하드디스크보다 최근에는 이제 플로피 메모리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플로피 디스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 SDD들이 나오고 그냥 플로피 디스크 자체를 사용하는 이런 그 우리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이렇게 플로피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플로피가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쭉 들어가 있는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CPU가 있고 램이 있고 HDD라고 썼는데 그냥 보조 기억 장치예요. 이거는 HDD일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을 했으면 플로피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옛날이면은 우리가 이제 테이프이라고 하죠. 릴 테이프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저장 장치를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그거보다 이제 좀 현대로 오게 되면은 SDD 많이 사용하죠. SDD 아마 대부분의 그 컴퓨터에 요즘은 SDD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CD-롬은 요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 플래시 메모리가 나오면서 그렇죠. 플래시 메모리, USB 메모리 나오면서 CD-롬 사용은 굉장히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보조 기억 장치로 CD-롬도 한때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인풋, 이제 외부에서 일반적으로는 키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거나 혹은 뭐 사진 자료가 들어가거나 소리 자료가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이제 터치를 사용해서 어떤 신호를 이 안으로 보내죠.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CPU와 램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혹은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램에다가 복사를 해서 놓고 CPU와 램이 둘이서 열심히 이렇게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CPU는 연산을 진행을 하는 거고 램은 그 연산에 필요한 프로그램 코드와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고 결과값을 램에다 다시 쓰고 이 값을 다시 쓸 수 있도록 CPU에 제공해 주고 이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연산의 결과를 아웃풋 밖으로 출력해 주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니터에 출력해 주는 걸 거고요. 혹은 프린터에 출력을 해줄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 PC에 그 스피커가 달려 있다 그러면 MP3에 있는 음악들을 스피커를 통해서 외부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들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변수라는 거를 좀 따져보면서 이 램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램. 이 램이 뭐냐? 랜덤 액세스 메모리, 즉 아무 때나 우리가 정보를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앱 인벤터라는 걸 사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CPU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CPU, 즉 스마트폰 안에 있는 CPU가 어떤 연산을 하고 연산을 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램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램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읽어와야 되는데 읽어올 수 있는 정보도 램밖에 없다 그랬죠. 램으로부터 정보를 읽어와야 돼요. 즉 이 램이 말 그대로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냥 일반 PC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PC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메모리가 8기가 혹은 16기가 혹은 32기가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오래된 PC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뭐 4기가짜리 메모리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아마 8기가 정도 될 것 같은데 8기가 기가가 키로가 1000이고 메가가 거기다가 0을 3개 더한 100만이 되는 거고 거기에 0을 3개를 더하면 1000만 1억 10억이죠. 즉 1기가는 10억 개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의미를 해요.
자, 여러분들 PC가 1기가라면 10기가인 거고 8기가라면 80, 네, 이제 1기가라면 10억 개인 거고 이제 8기가면 80억 개네요. 80억 개의 뭔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야. 80억 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방 하나하나에 어떤 정보가 담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80억 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방. 그게 8기가 메모리의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CPU가 램으로부터 어떤 이제 정보를 읽어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값들을 써놓은 거예요. 요 숫자들을 써놨는데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제 컴퓨터가 이제 8기가 80억 개의 방이 있는데 80억 개의 방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데나 정보를 집어넣어두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방이 굉장히 작으면은 방 아무데나 그냥 책을 던져놓고 나중에 쭉 둘러보면 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방이 80억 개짜리 방이 80억 개가 되는 아주 커다란 정말 이제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80억 개의 방 중에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보물을 넣어놨어요. 다이아몬드를 넣어놨어요. 이걸 나중에 찾아야 되는데 방 번호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겠죠. 80억 개를 하나씩 다 열어가면서 어떻게 찾겠어요? 즉 CPU가 램에다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정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가 들어있는 방의 번호,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통 어드레스, 주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드레스, 이 주소를 모르면은 이걸 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80억 개가 되는 방을 하나하나 다 뒤져야 돼요. 하나하나 다 뒤져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80억 개의 방을 검색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른다면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람들한테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 한 100만 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방마다 다 돌아다니게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이를테면은 고모 할머니한테 받은 모자, 고모 할머니한테 받은 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딴 사람들이 그걸 봤던 나만 대충 알고 있는 거죠. 즉 그렇게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80억 개 방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즉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게 이게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주소, 그 방의 번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알아야만 CPU에서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떤 필요로 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읽어올 수 있고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그 방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 변수는 실제 주소 대신 메모리에 저장된 자료의 위치를 가리키는 이름인데 이 변수는 컴퓨터는 실제 주소가 필요해요. 컴퓨터에게는 즉 CPU에게는 실제 주소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제가 여기 보면은 0x1001, 1001 여기 9012 이렇게 이제 몇 개 안 되게 써놨는데 이게 80억 개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방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지금 375번째 방에 뒀는지 2757번째 방에 뒀는지 39,725번 방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방에다가 실제 주소, 방에 번호가 있는 것과 함께 이 방에 이름을 하나씩, 별명을 하나씩 두는 거예요. 별명을. 즉 모든 방에 별명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꼭 기억하고 싶은 그 방, 그 방의 주소와 함께 이 주소를 대신할 수 있는 이름, 이게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실제 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실제 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이름을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 이제 별명을 그 방에 대해서 우리가 별명을 만들어서 이 이름을 부르면은 이 이름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이 프로그램 언어 안에서는 이 주소로 대체돼 가지고 대체된 다음에 컴퓨터에서는 이 주소를 찾아가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읽어오거나 거기에다가 자료를 쓰거나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변수가 이런 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변수를 사용을 해서 자료를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일들을 쭉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와 자료형, 저장할 수 있는 자료의 일정한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정수를 저장할 수도 있고 실수를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이제 불린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참과 거짓, 0과 1로 얘기되는 그 자료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정수, 실수, 문자 그리고 문자들이 여러 개 있는 문자열 그리고 불린, 참, 거짓, true, false, 0, 1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저장할 수 있고 이런 자료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공간에 담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기억 장치, 램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제 비워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자료들을 저장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저장된 자료에 주소가 있고 이 주소 대신에 거기다가 별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 별명을 사용해서 우리가 저장해 놨던 자료들을 찾아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 사용되는 게 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변수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건데 이 변수를 사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한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가장 간단한 계산기, 말 그대로 그냥 더하기와 빼기만 가능한 이런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화면을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화면을 구성을 해볼 건데 위쪽에 보니까 이 텍스트 박스, 저 여기 텍스트 박스 있죠. 여기 텍스트 박스를 가져다가 여기 두 개 놓고 그 아래쪽에다가 버튼, 여기는 버튼 이렇게 두 개 가져다 놓고 아래쪽에다가 텍스트 박스를 하나를 더 갖다 놨어요. 자, 이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요. 맨 위에 있는 상자에다가는 우리가 숫자를 넣을 거예요. 즉 지금 덧셈 계산기, 뺄셈 계산기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수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여기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는 첫 번째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더할 수 있는, 더하기 위한 두 개의 숫자가 첫 번째 텍스트 박스와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 들어갈 거고 여기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여기 두 개의 버튼은 각각 하나는 더하기 버튼으로 하나는 빼기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는 결과값이 나오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넣어주면은 두 개의 값을 넣어주면 이 두 개의 값이 저장이 될 거고 이렇게 저장된 것이 버튼 1을 누르면은 두 개의 값이 더해진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자, 그때 우리가 그냥 그냥 연산해서 결과만 이제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다가 변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변수에다가 이 값들이 저장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화면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보시면은 스크린 1 안에 여기 모양을 한번 쭉 보세요. 여기 텍스트 박스를 두 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버튼, 위에 있는 버튼을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텍스트 박스를 하나를 더 넣었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그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부터 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MIT 앱 인벤터 사이트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앱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앱을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이름을 하나를 넣어 주시고요. 저는 CALC 캘크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캘크 CALC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이제 숫자 좀 앞에다 L자 한번 넣어가지고 지금 두 번째 거 하는 거니까 L02에 언더바 CALC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이름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앱 이름이 제가 집어넣었던 L02 언더바 CALC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앱 이름까지 잘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나온 거 확인하셨고,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비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모양을 어디 갔을까요? 네, 이런 모양을 이제 갖추도록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텍스트 박스 2개 넣어주시고, 아래쪽에 버튼 2개 넣어주시고, 아래쪽에 텍스트 박스 넣어주시고. 자,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박스 있죠? 요거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으로 쭉 가져다가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스크린 1에 텍스트 박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한 번 더 해줄게요. 텍스트 박스 클릭해서 자, 드래그해서 가운데다가 넣어주시고, 여기 두 번째 텍스트 박스가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더하기 빼기 버튼 넣는다 그랬죠. 요 두 개는 우리가 숫자를 집어 넣을 거고요. 이제 숫자가 저 자리에 들어가면 여기 버튼 하나 넣어서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두 개를 더해서 아래쪽에 출력되게 이렇게 할 거니까, 버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버튼 눌러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하나, 얘는 더하기 버튼,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더 클릭하셔서 아래쪽으로 두 번째 거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얘는 빼기 버튼,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버튼 두 개를 선택해서 넣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거나 혹은 뺀 결과가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레이블을 써도 상관없어요. 레이블 써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앞에서 썼으니까 똑같이 텍스트 박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넣어 줄게요.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넣어서 하나, 두 개는 입력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세 번째 것은 출력으로 결과값이 화면에 보이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둘게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손대야 될 게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하지 말고 조금 더 예쁘게 만든다거나 조금 더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보완을 하는 것들은 조금 이따가 심화 과정에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은 변수를 우리가 직접 사용해 보는 것 하고, 이제 말 그대로 두 개의 값을 넣었을 때 그냥 더한 결과가 여기 나오게 하는 거, 두 개의 값을 넣었을 때 뺀 결과가 이쪽에 나오게 하는 거,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코드를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화면 구성까지는 마쳤어요. 지금 좀 바꿔주고 싶긴 한데, 막 이런 거를 더하기로 이제 빼기로 막 바꿔주고 싶긴 한데, 이거 지금 하지 말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만 해놓겠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아직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코드 만드는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앱 인벤터의 블록 코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화면 구성까지 쭉 진행을 했죠. 기본적인 화면 구성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아주 간단한 이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이런 계산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할 건지 좀 간단하게 쭉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코딩하는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역 변수, 지역 변수라는 말을 여기서 제가 써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은 그냥 전역 변수가 아마 될 거예요. 우리가
앱 인벤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앱을 만든다거나 했을 때 사실은 아주 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앱 인벤터는 조금 약간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앱 인벤터를 사용해서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다거나 아주 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좀 어려우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제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이 전역 변수는 뭐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변수를 만들면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변수, 이게 전역 변수예요. 사실 맨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변수는 당연히 다 전역 변수였어요. 전역 변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유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CPU가 굉장히 느렸고 램도 굉장히 작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짠다는 건 좀 어려웠고, 코드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도 거의 기계어 코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계어에서 약간 발전한 거기 기계어와 1대1로 매칭될 수 있는 어셈블러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CPU의 속도도 늘어나고 빨라졌죠. 빨라지고 램의 용량도 점점 더 커지게 됐죠.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다른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C 언어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변수를 이전처럼 전역 변수로만 쓰면은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할 때 뭔가 좀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게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큰 프로그램을 한 10명 정도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이 같이 만들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각각 부분들을 맡아 가지고 프로그램 코드를 막 짰는데, 이렇게 짠 걸 나중에 합쳐야 되잖아요. 합치려고 봤더니 A가 만든 코드하고 C가 만든 코드가 변수 이름을 똑같이 써놨어요. 그러면 얘를 합칠 수가 없어. 합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변수 이름을 어떻게 할까? 자, 10명이니까 각각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하자. 너는 A라는 사람은 변수를 만들 때 무조건 변수 앞에다가 A를 붙여가지고 변수를 만들어라. B는 B를 붙여서 만들어라. C는 C를 붙여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이제 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던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던 때도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또 번거롭잖아요. 일도 많고 괜히 앞에다가 쓸데없는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정작 변수 이름은 뭐 스튜던트 네임 이거면 되는데 앞에다가 뭐 A123 언더바 스튜던트 네임 뭐 이렇게 돼 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변수를 보면서 이 변수가 어떤 건지 딱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뭐 다양한 기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는, 자, 이제 가능한 한 전역 변수는 이제 많이 쓰지 말자. 어디서나 다 사용 가능한 이런 전역 변수가 아니라 내가 선언하고 변수를 만들고 사용하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런 변수를 쓰자. 이러면서 이 지역 변수라는 게 나왔어요. 이 지역 변수는 내가 변수를 만드는 순간 만들어진 그 공간, 만들어진 그 자리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이 공간을 벗어나면은 이 변수는 이제 더 이상 메모리에 남아있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이런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필요할 때 만들어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더 이상 메모리에, 램에 남아있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지역 변수라고 이제 크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아직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서 내가 만든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뭐냐, 이런 좀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자, 전역 변수는 만들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거고, 지역 변수는 내가 만든 선언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그 지역 변수를 위해서 어떤 그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변수를 사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변수라고 되어 있는 이 블록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전역 변수 만들기가 있고 지역 변수 만들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 변수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을 집어넣고 초기 값을 집어넣고 요 부분을 쭉 실행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만, 요 공간 안에서만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그리고 이 공간을 벗어나면 더 이상 지역 변수는 남아있지 않고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전역 변수는요, 한번 만들면은 얘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즉 앱이 종료될 때까지, 앱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값이에요. 계속 그 이름, 그 공간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만들면 뭐 전역 변수, 우선은 우리가 이제 지역 변수는 쓰지 않을 거고요. 전역 변수를 만들어서 쓸 건데, 하다 보면은 이제 블록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X 표시가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이제 차 있는 이런 동그라미를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오류 표시입니다. X 표시는 오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변수의 값을 쓰거나 읽거나 뭐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할 때 얘네들은 이 상태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오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위하고 아래하고 이제 무슨 차이가 있죠? 가져오기 뒤에 지금 비어 있죠.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상태니까 이대로 쓰게 되면 컴퓨터한테, 자,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래 한글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고서를 지금부터 작성할 테니까 보고서 파일을 가져와 라고 했는데 어떤 보고서 파일을 가져올지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아래 한글 파일이 이를테면은 한 10,000개 정도 된다. 10,000개 중에서 어떤 거 가져와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얘가 아무거나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그 10,000개 중에서 정확하게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그 파일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야. 오류. 자, 가져오게 했으면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작은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변수 목록이 여기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 이름을 여기다 쭉 찾아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얘를 가지고 오게 되고 오류 표시로 나와 있던 X 표시가 없어집니다. 가져오기도 그렇고 지정하기도 그래요. 가져오기는 변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겠죠. 말 그대로. 자, 여기 메모리가 있어요. 여기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어떤 값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어딘가에 전달해 주거나 뭐 이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화면에 출력을 하거나 이럴 때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요때 쓰는 블럭인 거고요. 지정하기는 변수 안에다가 요 전역 변수로 만들어진 num1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어떤 값을 우리가 넣어줄 때 쓰는 거예요. 공간이죠. 얘는 우리가 변수라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변수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램이 있고 주 기억 장치 램이 있고 이 램은 굉장히 많은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공간 하나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간들 중에서 딱 하나의 이름, 이게 변수예요. 그리고 이 공간을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이 공간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올 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간 안으로 값을 쓸 때 필요하다는 거죠. 즉 얘는 지금 값을 쓰기 위해서 전역 변수 num1이라는 곳에다가 지정하기 뒤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면은 이 값이 이 공간 안으로, 즉 이 변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 공간 안에,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고, 가져오는 거고, 얘는 쓰는 거고, 읽는 거고, 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세 개의 이렇게 전역 변수를 만들 거예요. num1이라는 거, num2라는 거, 그리고 result라는 거,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두 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주겠죠. 뭐 더하기, 빼기에 사용될 값, 여기에다 10 넣고 여기에다 20 넣어주면은 10과 20을 계산해서 더한 결과를 여기다가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거 할 때 여기 뭐 계산 결과 저장 뭐 이렇게 좀 써놨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이제 주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그 앱 인벤터에서
주석을 굳이 달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안 다셔도 상관없어요. 주석을 안 달아도 아무 상관없고요. 다만 주석을 다는 방법만 이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사용해서 주석을 여기다가 이제 붙일 수 있습니다. 주석을 붙이면은 이 주석은 컴퓨터에서 읽지 않고요. 컴퓨터에서는 이 주석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글은 그냥 사람이 이 코드를 보면서 내가 이 블럭을 왜 만들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코드를 보면은 모를 수 있거든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안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는 주석을 달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주석은 언제 다는 거냐? 누가 봐도 눈으로 딱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다시 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번거로워지니까 이런 걸 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를 때 내가 이거를 이제 주석을 달지 않으면 일주일 후에 3일 후에 이 코드를 봤을 때 이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 건지 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미리 주석을 달아놓으면 나중에 뭐 3일 후에 혹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 코드를 보면서 내가 그때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계산 결과를 저장하려고 이 변수를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없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내가 이 변수를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주석을 같이 달아놓으면 이 주석 보면서 맞아, 내가 이거 버튼 눌러가지고 두 값을 더한 결과를 여기다 저장하려고 변수를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석은 가능한 적게 쓰는 게 좋은데 가능한 적게 쓰는 게 좋다는 얘기는 코드 자체를 주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만드는 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주석은 이렇게 좀 달아두시는 게 좋아요. 꼭 필요한 주석은 즉 이 한 줄의 글로 인해서 이 코드 여러 개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주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주석들은 달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코드 자체를 읽어가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짜려고 그래요. 이제 보면은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아까 버튼 2개 있었죠. 버튼 2개 있었는데 첫 번째 버튼 클릭하면은 전역 변수 num1에 있는 값을 p 연산자 1에 있는 텍스트를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름을 p 연산자라고 이렇게 고쳐놨어요. 전역 변수 num1에다가 p 연산자 1에 있는 텍스트를 집어넣겠다. 또 전역 변수 num2에다가 p 연산자 2에 있는 텍스트를 넣겠다 그랬는데 요건 제가 조금 있다가 실제로 화면을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이건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자, 여기에 어떤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텍스트 박스 이렇게 뭐 텍스트 박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름을 조금 고쳐보려고 해요. 그냥 텍스트 박스 1 말고 p 연산자 2 그래서 버튼 2개 눌렀을 때 여기는 결과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 연산자 1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오고 p 연산자 2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와서 각각 num1이라는 변수, num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두 개의 변수에 들어와 있는 값을 가져와서 더한 결과를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얘를 가지고 와서 전역 변수 리설트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자, 둘 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여러분들이 둘 다 가능하니까 둘 다 제가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다 끝나면은 다시 연결 눌러서 AI 컴패니언 이거 누르시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쪽으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옆에 그 빌드 누르시면은 안드로이드 앱에서 APK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밑에 있는 안드로이드 앱 번들에서 AAB 파일은 얘는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셔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은 아니에요. 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했던 것처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여러분들이 앱을 등록 가능한 패키지를 만들어주는 그 패키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동 가능한 파일은 여기 APK 파일로 빌드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서 화면 자체는 처음에는 좀 바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해볼게요. 조금 얘가 텍스트박스 1, 2 이렇게 돼 있어서 딴 이름으로 한번 바꾸고 싶은데 요건 조금 이따가 바꾸도록 하고요. 맨 처음에는 우선 여기 들어갈 거, 여기 들어갈 거, 여기 들어갈 거 변수를 3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록으로 가시고요. 오른쪽 위에 디자이너 대신에 블록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록 코딩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변수 이거 클릭하시고요. 변수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역 변수 만들기가 있죠. 맨 위에 전역 변수 만들기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다 둘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숫자 2개를 입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출력으로 만들 거니까 3개의 변수를 만들 건데 입력 첫 번째 건 num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전역 변수가 뒤에 보니까 뭐 초기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변수를 만들면서 처음에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간을 지정해 주면서 그 안에다가 초기 값, 처음에 어떤 값을 줄 건지를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값을 넣어줄 만한 게 있으면은 딴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0으로 채워 놓으시면 돼요. 0으로 이렇게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전역 변수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두 번째 건 num2 똑같이 초기 값을 0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블록 누르시고 여기 맨 위에 보면은 0이라고 숫자가 들어있는 부분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똑같은 거 할 때 계속 여기 변수 눌러서 이거 가져오고 수학 눌러서 맨 위에 있는 숫자 가져오고 좀 한 번 할 때는 몰라도 똑같은 거 여러 번 할 때 하기는 좀 귀찮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만들어 놓은 것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게 복제가 돼요. 똑같이. 근데 이름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름만 result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고 초기 값은 0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주석 추가하기라는 이 메뉴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얘를 선택하시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을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왼쪽에 뭐가 하나 생겼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주석 쓸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다가 계산 결과 저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크기는 얘를 선택해서 우리가 크거나 작거나 얼마든지 좀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전역 변수 num1, num2, result까지 이렇게 3개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우리가 변수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었으니까 사실은 할 건 다 했네요. 할 건 다 했고 num1이라는 변수에 초기 값이 들어왔고 num2라는 변수에 초기 값 0이 들어왔고 result라는 변수에도 초기 값 0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써 넣을 수가 있죠. 텍스트 박스에다가 숫자를 써 넣으면 저 숫자를 읽어 와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자.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버튼 1 여기 언제 버튼 1 클릭했을 때 요 블럭을 가져다 놓고, 자 이걸 언제 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고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넣자마자 바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버튼 1을 클릭하는 순간 혹은 버튼 2를 클릭하는 순간 요 두 개의 버튼 중에 하나를 클릭할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값이 변수에 저장이 되면 되죠. 변수에 저장이 되면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얘를 클릭했을 때 이 두 개 값이 저장되면서 두 개 값을 더한 값이 이 아래쪽에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변수에 들어있던 여기 num1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던 값을 num1이라는 변수에다가 저 안에다가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우리가 가져다가 저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돼요. 자, 우선 변수 클릭하시면 여기에 요 자리에 들어갈 만한 게 여기 지정하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예, 지정하기 이거 클릭해서 이 자리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빨간색 X 표시가 나왔죠. 얘는 오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공간상 메모리상에 있는 어떤 곳에다가 우리가 값을 뒤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선택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하셔서 num1 첫 번째 변수 이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정하기 전역 변수인 num1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넣을 거냐. 자, 텍스트 박스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죠. 이 텍스트 박스 1 클릭을 하시면 자, 텍스트 박스에 따른 여러 가지 블럭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어디 있죠? 텍스트를 찾아야 되겠네. 여기 있네요.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를 찾아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넣은 그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서 변수 num1이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num2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전역 변수 num2에다가는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복제하기를 하겠습니다. 편하게 복제하기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는 num2가 되는 거고 텍스트 박스도 텍스트 박스 2가 되는 거죠. 자,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걸 읽어서 num1에 넣고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걸 읽어서 num2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num3에다가는 두 개를 더한 값을 한번 넣어줄까요? num3도 한번 만들었으니까, num3란다. result도 만들었으니까 result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얘는 그냥 읽어오는 건 아니니까, 자, 지정하기 해서 여기 들어갈 값은 result 값이 되는 거고, 자, result 값에는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개 값을 더해야 되니까 더하는 거는 수학이겠네요. 그래서 수학 블럭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시면 여기 네 번째 곳에 더하기 있죠. 빼기 있고 곱하기 있고 나누기 있고 얘는 승수예요. 뭐 2의 백승, 10의 제곱 뭐 이런 거 할 때 승수가 됩니다. 여기 더하기 이거 클릭하셔서 얘를 이렇게 이 자리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에다가는 첫 번째 변수, 뒤에다가는 두 번째 변수 값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변수 값들을 가지고 오는 걸 여기 변수 블럭에서 여기 이거 가져오기 이거 하면 되겠네요. 가져오기 클릭하셔서 여기다 드래그해서 첫 번째 값을 가져와야 되죠. 여기서 num1을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한 번 더 가져오기 집어넣고 num2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하고 두 번째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을 더해서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담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result라고 되어 있는 변수를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어디 여기다가 보여줘야 되죠. 여기다가 여기는 텍스트 박스 3네요. 텍스트 박스 3에다가 쟤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 3가 있고요. 여기서 텍스트 박스 3에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쭉 봤더니 뭐 지정하기에 텍스트 박스 3 배경색 활성화 글꼴 크기 높이 있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텍스트 박스 3에 텍스트라는 게 있네요. 얘를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텍스트 박스 3의 텍스트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죠? 위에서 계산한 전역 변수 리설트에 담겨져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변수 클릭해서 여기 이제 가져오기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 자리에 넣어주시고 result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해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선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볼게요. 아직 두 번째 버튼을 안 했어요. 네, 버튼 1에 대한 것만 했는데 버튼 2는 이 버튼 1을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 버튼 2는 얘를 복사해서 만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 화면이고 요 블럭인데 연결하는 거 연결 눌러서 AI 컴패니언 이거 누르면 되죠. 이거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이제 AI 컴패니언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넣어볼게요. 연결이 잘 되고 있죠. 연결이 지금 되고 있고 다 됐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떴죠. 첫 번째 자리에다가 우리가 10이라고 넣어보고 두 번째 박스에다가는 어떤 거 넣어볼까요? 25 이렇게 넣어볼까요? 25. 그래서 버튼 1, 버튼 2는 아직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 해놨으니까 이거 눌러봐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고요. 버튼 1을 눌렀을 때 더해진 값이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지 이걸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해보면 잘 됐네요. 10과 25 더해서 35가 잘 나왔죠. 얘를 누르면 35가 잘 나오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이제 바꿔주면 15하고 아래쪽은 54 이렇게 해줄까요? 더하면은 69가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죠. 첫 번째 버튼이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졌을 때, 자, 얘를 사용해서 이제 빼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버튼 2를 눌렀을 때 얘가 빼기로 이게 바뀌어야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버튼 2 눌렀을 때 이게 바뀔 거고 전역 변수 num1에 들어있는 값은 그대로, num2 값도 그대로, result 값에서 여기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로 되면 될 거고 요것도 그대로죠. 즉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냥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 번 더 버튼 1, 버튼 2 클릭해서 버튼 2 클릭했을 때 놓고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조금 게으르게 하고 싶어요. 이미 했던 거는 또 반복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얘가 지금 똑같은 게 두 개니까 버튼 1을 눌렀을 때 버튼 1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둘 다 X 표시가 났어요. 하지만 얘를 우리가 버튼 2로 바꿔주면 둘 다 멀쩡하게 되죠. 자, 이제 버튼 1을 눌렀을 때는 우리가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버튼 2를 눌렀을 때는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바뀌어야 되죠.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 부분만 꺼내고 여기 수학에서 더하기가 아닌 빼기를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다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 num1 값을 앞에다가 넣어주고 num2 값을 뒤에다 넣어주고 필요 없는 건 버리면 그러면 코드 수정이 완료가 되네요. 그렇죠?
빼기에 관련된 덧셈에 관련된 거 여기 됐고요. 뺄셈에 관련된 게 여기 잘 됐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얘를 제가 이제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연결 AI 컴패니언. 자, AI 컴패니언에서 자, 이렇게 연결이 잘 됐죠. 연결이 잘 됐고 화면 자체는 아까 거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여기 10 여기다가는 22 넣어볼까요? 10에서 20이 더해주면 32가 되고 10 빼기 20이 해주면 마이너스 12 음수 표시도 잘 되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두 개의 버튼에 대해서 더하기와 빼기가 이렇게 잘 되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히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죠. 딱히 이제 어렵거나 뭐 복잡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역 변수를 사용해 보는 연습을 했던 거고요. 전역 변수를 쓰면서 실제로 텍스트 박스 1에 우리가 텍스트로 입력했던 이 값들 10 입력했던 거, 22 입력했던 거 이걸 누르는 순간 얘를 딱 누르는 순간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담겨져 있던 10이라는 값, 20이라는 값이 각각 전역 변수인 num1, num2라는 변수에 각각 저장이 되고 이렇게 저장된 수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서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 값을 화면 text3 여기 아래쪽에 text3에 보여주게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죠.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두 수에 대한 덧셈,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첫 번째 수에서 두 번째 수를 뺀 거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진행을 했고 실제로 스마트폰에 올려서 얘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 마쳤고요. 이제 그 다음 심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간단히 만들었던 그 간편 계산기를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성능을 좀 개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과정으로 좀 들어가서 너무 좀 지나치게 심플했죠. 너무 지나치게 심플해서 그대로 쓸 수는 없는데 물론 우리가 심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계산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기 좋게 조금 더 쓰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조금 기능 개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화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버튼 두 개를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말고 곱셈과 나눗셈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제 추가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출력 결과와 함께 그 풀이 과정까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즉 첫 번째 박스에 우리가 12라는 값을 넣고 두 번째 박스에 13이라는 값을 넣어서 덧셈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답 25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는 이미 해봤으니까 아래쪽에다가 12 더하기 13은 25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도 한번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주문을 할게요.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이거 말고도 좀 몇 가지를 더 우리가 좀 수정하고 추가를 해보고 싶어요. 자, 우선 실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요 내용들이에요. 자, 만들었던 건데 얘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은 제가 우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위에다가 뭐 10 이렇게 넣고 뭐 두 번째 박스에다가 제가 25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게 이럴 수가 이게 고쳐져요. 글씨를 제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버튼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다 텍스트 박스 1, 2, 3를 만들면서 여기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즉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누르면은 더한 결과가 여기 나와요. 얘를 누르면 뺀 결과가 나와요. 그렇긴 하지만 이 안에다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좀 이상하죠. 이 자리는 그냥 결과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쓰지 못하고 그냥 결과만 나오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텍스트 박스 1은 활성화 상태 그대로 두고요. 텍스트 박스 2도 활성화 상태 그대로 두고 텍스트 박스 3를 활성화를 해제해 보세요. 요걸 해제하시면 이제부터 여기는 글을 보이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통해서 입력을 받는 거는 안 될 거예요. 이제부터 자 연결해서 AI 컴패니언 다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I 컴패니언으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연결이 된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다 10 넣고 여기다 25 넣고 더해주면 35 되고 빼주면은 마이너스 15 되는데 제가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도 여기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활성화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요걸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버튼 두 개를 좀 추가하는 게 있었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버튼 하나, 버튼 둘인데 버튼 두 개를 더 추가해서 곱셈과 나눗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냥 아래쪽에다가 두 개를 더 추가하는 거 별로 그렇게 썩 그 미적으로 이제 탁월하진 않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미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버튼을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 전체적인 화면 자체를 여기 스크린 1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얘를 수평 정렬을 왼쪽이 아니라 지금은 왼쪽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걸 가운데로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로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될 거예요.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작은 것 같죠? 조금 더 너비를 좀 넓혀 줄게요. 높이는 자동으로 두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텍스트 박스 1에서 속성에 보면 너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버리면은 완전히 꽉 차버리거든요. 이렇게 꽉 차버리게 되면은 이게 핸드폰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따라서 이 끝쪽이 이렇게 곡면으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경우들은 요 끝부분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터치가 잘 안 되거나 이럴 수 있어서 저는 이거를 너비를 퍼센트로 해서 한 90%, 95% 정도 요 정도 해주시면은 그래도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90%로 좀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너비를 퍼센트로 90%로 이렇게 고쳐줄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도 똑같이
너비를 90%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크게 이 세 개에 대한 거는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버튼을 이 안에다가 뭔가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버튼 넣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선 그 전에 이거 이름을 좀 바꿔줄까요? 그냥 텍스트박스 1, 텍스트박스 2, 텍스트박스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이름을 좀 넣어줄까요? 이거를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름 바꾸기에서 이름을 바꾸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를테면은 지금은 텍스트 박스 1인데 여기다가 P연산자 1 이렇게 할까요? P연산자 1. 두 번째 거에다가는 P연산자 2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P연산자 2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게요. 눈에 보이는 이름이 바뀌면은 요 이름이 바뀌면 뒤쪽에 블록 탭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P연산자 1, P연산자 2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바뀌었죠. P연산자 1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오고 P연산자 2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텍스트박스 1, 텍스트박스 2보다는 P연산자 1, P연산자 2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둘게요. 우선은 예.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이름을. 자, 여기 이제 버튼 1, 버튼 2가 있는데 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로 집어넣을 건데 그냥 4개를 넣으면은 이게 다 위아래로만 이렇게 배치가 돼서 지난 시간에 레이아웃에 있는 수평 배치나 수직 배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수평 배치를 사용을 해볼게요. 수평으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적당한 위치 이제 두 개의 P연산자 1, 2 밑에 버튼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요 자리에다가 버튼 1을 넣어 주시고 버튼 2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오른쪽 왼쪽 둘로 나누어져서 이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화면을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 핸드폰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래서 AI 컴패니언이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가 바뀔 때마다 저 화면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얘를 화면을 조금 작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화면 바뀌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버튼 1, 버튼 2, 그 다음에 이제 버튼 2개를 더 추가를 해서 넣을게요. 2개를 더 추가해서 넣을 건데 요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레이아웃에서 한 번 더 수평 배치를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요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버튼을 2개를 버튼 3, 버튼 4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버튼 1, 2, 3, 4 다 잘 됐죠? 10과 20이라고 하면은 버튼 1을 누르면은 더한 값이 나올 거고 2를 누르면은 뺀 값이 나올 거고 3, 4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코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비어 있을 거고요. 자,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를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이름을 바꿔볼게요. 버튼 1의 텍스트, 지금 버튼 1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를 우리가 화면에 보이고자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더하기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죠. 두 번째 거는 빼기로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빼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곱하기. 이건 곱하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 4 공하기로 했나요? 제가 잘못 썼군요.
곱하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 4는 나누기. 자, 이렇게 4개를 바꿔줬습니다. 바꿔주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는 글자가 3개인데 빼기가 글자가 2개다 보니까 이 우리가 지금 만든 요 버튼 같은 경우 이게 높이랑 너비가 다 자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그 글자들, 이 글자들 좌우 여백에 따라서 자동으로 맞춰져요. 가장 적절한 값으로 맞춰지는데 하나일 때는 이제 괜찮은데 이게 둘 이상이 위아래로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좀 별로 보기는 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크기를 조절을 해줄게요. 높이는 그냥 두면 될 것 같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4개에 있어서 더하기를, 자, 너비를 퍼센트로 해서 전체 중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해주고, 빼기도 너비를 40% 정도 이렇게 해주고,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적당한 값 혹은 더 좋은 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40%라는 값은 그냥 제가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 하면은 그냥 화면에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은 값을 찾아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줄게요. 자, 다 됐죠? 다 됐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힌트 1, 힌트 2, 힌트 3 이렇게 나오는데 글자가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10, 25 이렇게 넣으면 왼쪽으로 붙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왼쪽으로 붙어서. 보통 숫자들은 저기 오른쪽에 붙어서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이죠. 오른쪽에 붙어서 앞으로 쭉 나오는 게 훨씬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붙여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붙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피연산자 1, 피연산자 2, 그리고 텍스트 박스 3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봤더니 높이, 너비, 힌트 뭐 쭉 다 있는데 여기 텍스트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왼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거 오른쪽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예, 여기 텍스트 박스 1의 힌트 오른쪽으로 붙었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자, 얘를 오른쪽으로 바꿔주시고, 예, 오른쪽으로 됐고, 맨 마지막 출력하는 부분 여기도 텍스트 정렬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예, 우리가 글 10하고 25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더하기를 해주면은 35 오른쪽 끝에 붙어서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까지 잘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빼기 더 잘 됐고,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겠네요. 곱하기랑 나누기, 이제 곱하기 나누기를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탭으로 가야 되겠죠. 블록 탭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쭉 있고요. 여기 버튼 1, 버튼 2 눌러졌을 때 버튼 1은 이것도 조금 바꿔줄까요? 이름이 버튼 1, 버튼 2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가 더하기 빼기라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더하기, 여기 버튼 1이라고 되어 있죠. 버튼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름 바꾸기, 여기를 더하기 버튼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버튼. 두 번째 건 빼기 버튼이겠죠. 얘는 빼기 버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3은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 버튼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네 번째 거 버튼 4는 나누기 버튼으로 이렇게 고쳐줄게요. 이렇게 해서 더하기 버튼, 빼기 버튼, 곱하기 버튼, 나누기 버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뭐 사실은 뭐 버튼 1, 2, 3, 4 이렇게 해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컴퓨터가 봤을 때, 앱 인벤터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봤을 때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더하기 버튼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에 대한 정보가 이 이름 안에 들어 있으면은 훨씬 좀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계산할 때 쉬울 거예요. 더하기 버튼이 이게 클릭됐을 때, 이게 빼기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렇게 쭉 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버튼이 클릭됐을 때랑 나누기 버튼이 클릭됐을 때 복제하기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복제하기 해서 세 번째 곱하기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제 피연전사 원에 있는 거 가져오고 두 번째 거 가져오고 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저장하면 되죠. 요것만 빼주고 이거 빼주고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누기도 똑같이 그냥 이 상태로 복사를 해 놓을게요. 여기 나누기 버튼 클릭했을 때. 자, 그래서 수학 블럭에 가서 곱하기 버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나누기 버튼 수학에 있는 나누기 버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각각 여기 얘네들도 편하게 앞에 넘원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블록 정리 한번 해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블록 정리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보기 좋게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그 블록들이 위치를 해요. 다만 주석 같은 경우 조금 주석이 위에 지금 붙어가지고 서로 잘 안 보였으니까 얘를 옆으로 조금 치워줄게요. 자, 더하기 할 때, 빼기 할 때, 곱하기 할 때, 나누기 할 때, 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 개 들어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함수라는 걸 만들면서 그때 다시 한번 중복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때 한번 볼게요. 지금은 곱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에 대해서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가 다 들어가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봤습니다. 한번 얘가 지금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하고 35 넣어서 더하면 55 빼면 마이너스 15 곱하면 20하고 35 곱한 거죠. 20에서 35를 나누면 0.57 이렇게 4칙 연산에 대한 기본 계산기를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만들어 봤고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요 첫 번째 과정이에요. 버튼 2개 추가해서 더하기 빼기 외에 곱셈과 나눗셈을 추가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출력 결과와 함께 출력 과정이 함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12하고 13을 넣어서 덧셈을 하게 되면은 그냥 25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12 더하기 13은 25 이게 다 나오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쟤를 어떻게 하면 이제 코드가 너무 뻔한 거고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단순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아주 단순하진 않고요. 약간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그 논리적인 사고가 이제 약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요 두 번째 문제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시간을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해봤으니까 1분 드릴게요. 1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고 그 뒤에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문제. 출력 결과로 답과 함께 풀이 과정을 보이기 위한 요 과정, 요 코드를 갖다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얘를 만드는 게 조금 우리가 좀 지금도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더니 그 결과가 아래쪽에 보이는 것까지는 됐어요. 자, 새로 만드는 거는 요거는 그냥 두고요. 아래쪽에다가 한 줄로 다시 한번 더 나오게 해볼게요. 정보가 나오게. 즉 20 더하기 35는 0, 더하기를 딱 누르면은 20 하고 35에 더한 결과가 여기 55가 나오고, 요 아래쪽에다가 20 더하기 35는 55가 나오게 그 줄이 추가되게 이렇게 한번 코드를 한번 이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덧셈에 대한 거 하나만 해놓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덧셈 부분만 좀 이렇게 요 아래쪽에 뭐 코드가 들어갈 게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래쪽에 좀 공간을 뒀어요. 공간을 둬가지고 얘를 지금부터 수정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거, 아래쪽에 지금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글씨가 나올 수 있는 공간. 요 부분은 이번에는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쓰지 말고 디자이너 탭으로 가서요.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레이블을 한번 넣어 볼게요. 레이블을 선택해서 맨 아래쪽에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얘를 추가를 해 보고요. 얘도 똑같이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씨들이 좀 정렬되게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너비도 90%로 맞춰주고, 다른 것들도 다 90%였죠. 90%로 맞춰주고, 텍스트 정렬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되게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오른쪽으로 이 텍스트 정렬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요. 요 레이블 1,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수식 결과, 수식과 함께 결과를 이 자리에다 출력을 해줘야 될 건데, 자, 이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답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따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과정들을 이 왼쪽에 있는 이 블록들을 쭉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보는 이 과정이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한 가지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그거보다 거기에 들어있는 원리나 이런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다른 것들도 비슷한 그런 문제들 혹은 전혀 다르더라도 이거를 풀 수 있는 그런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 천천히 10과 여기다가 5라고 할까요? 10과 5를 더하면 15가 될 거고, 빼면은 5가 되고, 그런데 더하기를 했을 때 10과 5를 더한 결과 15인데 여기 레이블 1의 텍스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자, 여기다가 이런 게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10 더하기 5는 15. 요게 지금 저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자리, 레이블 1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저 자리에다가 요 값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얘를 하려면 첫 번째 10이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10이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num1이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을, 여기에 있는 값 10이라는 값이 먼저 출력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저게 출력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여기 플러스 기호가 있어야 되죠. 플러스 기호가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될 거고, 자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5라는 값이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얘는 num2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 5라는 값이 출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등호가 출력이 돼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result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인 15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10이 출력되고 플러스가 출력되고 5가 출력되고 이퀄이 출력되고 15가 출력되고, 이렇게 요 5개의 과정이 한꺼번에 쭉 진행되면서 이 한 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한 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 5개의 값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블록이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는 게 이게 숫자들이 아니죠. 사실은 10 더하기 5는 15라는 이렇게 문자 하나, 둘, 셋, 문자 넷, 문자 다섯, 여섯, 일곱, 문자 7개가 쭉 순서대로 7개의 문자가 화면에 출력되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줘야 되냐 그러면, 여기 봤더니 공통 블록에서 텍스트라는 게 보이죠. 아마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들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긴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진 블록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여기 말고 딴 데 어디 넣을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텍스트라는 이 블록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들을 묶어가지고 문자열을 보일 수 있는 블록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쓰는 블록이고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이거예요. 합치기. 자 여기 보면 그냥 두 개만 합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여기 합치기라는 블록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별 모양이라 그랬나요? 특별한 어떤 그 심벌이 하나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요 심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위에 문자열 있고 합치기 문자열 돼 있는데, 지금은 문자열 2개를 합칠 수 있는 구조란 얘기예요. 만약에 3개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3개가 되고, 4개를 하고 싶으면은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4개가 되고, 5개를 하고 싶으면은 하나를 더 넣어서 이렇게 5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5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5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5개를 합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5개가 합쳐진 게 화면에 출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요거 우리가 쓰면 될 거고요. 자, 이 뒤에 붙일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뒤에 붙일 걸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 전역 변수 num1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죠. 저 값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자, 어렵지 않게 하나씩 찾을게요. 변수, 전역 변수, 자, 가져오기죠. 가져오기. 이거 클릭해서 가져왔어요. 뭐를? num1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값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더하기 표시가 들어가야 되죠. 이 더하기 표시는 어디서 가져올 필요 없죠. 그냥 문자죠. 문자열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텍스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텍스트에 맨 위에 있네요. 맨 위에 비어있는 저 자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문자 하나 혹은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넣고 싶은 더하기 기호를 하나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앞뒤에 다 그 공간 비어있는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넣어주셔도 상관없고요. 혹은 내가 출력을 할 때 위에 있는 것처럼 10
한 다음에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이 더하기 5가 이렇게 되게 하고 싶으시면 이 두 번째 거를 지금 보는 것처럼 따옴표 안에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를 우리가 10 더하기 5는 15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다. 즉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른 게 뭐냐, 그럼 이 부분에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공백을 이 자리에 이렇게 넣고 싶으면은 여기서 공백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공백을 추가를 해주시거나 공백을 삭제를 해주시거나에 따라서 왼쪽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주시거나 또는 공백을 하나씩 넣어주시거나, 등호 표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백 없게 하거나 공백이 있게 하거나, 공백이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칸이 띄워져서 스페이스 하나가 들어가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저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덧셈 기호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앞뒤에다가 스페이스를 하나씩 넣겠습니다. 조금 전 거랑 지금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럼 여기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뒤에 스페이스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도 앞에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있는 거고. 자, 됐죠?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건 넘버 1이 아니라 이제 넘버 2, num2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 num2라는 변수에 남겨져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자, 첫 번째 수 더하기 두 번째 수 결과 이퀄이 돼야 되죠. 여기 이퀄은 다시 텍스트에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거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다가도 스페이스 넣고 이퀄 넣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넣고 이렇게 해줄게요. 저는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하고 여기 앞뒤에 공백이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문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에서 가져오기, 얘를 리설트를 여기다가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여기 넣는 건 아니고요. 여기 레이블 1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 자리, 이 자리에다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블럭에 보시면은 여기 텍스트 박스 밑에 레이블 1 이게 하나 새로 생겼죠. 우리가 추가해 줬으니까 이 부분을 추가해 줬으니까 이 부분이 새로 생겼고, 레이블 1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블럭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레이블 1의 텍스트에다가 레이블 1의 높이 비율 여기 있네요. 레이블 1의 텍스트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레이블 1의 텍스트 여기다가, 그래서 얘를 더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저 자리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떻게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클릭을 해봤더니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아래쪽이 바뀌지 않는데, 더하기를 누르면은 10과 5를 더한 결과가 15가 됐다라는 게 맨 아래쪽에 보여주죠. 이렇게 잘 보여지네요. 원하는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오른쪽으로 간 것 같아서 약간 불편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레이블 1의 텍스트 레이블 1 속성 값에 보시면은 너비를 90%로 해줬는데 얘를 조금 더 작은 값으로 80% 정도로 이렇게 고쳐주셔도 되고, 고쳐주면은 이렇게 10하고 8하고 더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죠. 20에다가 58 원하는 숫자 어떤 것든지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오른쪽 끝이 완전히 딱 붙기가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른쪽 끝이 딱 붙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레이블 1에 대한 속성 값을 오른쪽이 아니라 얘는 그냥 가운데로 해놓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보기.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다가 120 넣어주고 두 번째 거는 56 넣어주고 그러면 더해주면 이렇게 결과가 176은 나오고 과정과 결과가 같이 나오는 건 여기 가운데 120 더하기 56은 176 이렇게 가운데 나오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더하기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죠. 블럭 들어가셔서 더하기에 대한 거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더하기 했던 거랑 똑같이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을 복제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합측인데 이거는 다 똑같고 여기만 지금 달라지면 되죠. 여기만 빼기로 빼기니까 여기만 달라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추가해 주시고 자 곱하기도 똑같이 얘를 복제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첫 번째 수 곱하기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곱하기 두 번째 수는 이제 결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누기에서도 첫 번째 수 나누기 두 번째 수는 이제 얼마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덧셈 클릭해 주시면은 120 더하기 56 뺄셈 빼기 120 빼기 56은 64 곱하기 120 곱하기 56은 나누기 두 개를 나눠줬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가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요. 이 뒷부분 뭔가 좀 귀찮은 것들이 약간 추가돼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더하기 버튼 하나에 대해서만 잘 만들어 놨으면 나머지는 거의 같았잖아요. 곱하기랑 나누기도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기호 하나만 지금 달라진 거고 그리고 여기 수학 블럭 곱하기 블럭 대신에 나누기 블럭 요거 대신에 더하기 블럭, 빼기 블럭, 곱하기 블럭, 나누기 블럭 요 네 개만 해주면 자 동일하게 됐었으니까 사실 하나에 대해서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더하기에 대해서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는 거의 동일했어요. 거의 동일했어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번 2강 프로젝트는 충분히 좀 잘 진행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진행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변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변수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이번 2강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는 CPU에서 모든 연산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CPU에서 담당하는 모든 연산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들은 주 기억 장치인 램을 통해서 CPU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 플로피 디스크든 뭐 SDD든 뭐 플래시 메모리든 USB 메모리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데이터는 그 자체로서 CPU에 바로 전달되지는 않고 램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CPU에서는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하면서 연산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값들을 저장해 두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장되는 공간 역시도 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부에 있는 모든 자료는 램을 통해서 CPU로 가는 거고 CPU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중간에 임시 저장소로 사용되는 것도 역시 램이다. 램은
상당히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사용해서 이제 CPU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이거를 저장을 해둘 수도 있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 하면서 이렇게 CPU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공간 안에서 이런 값들을 존재한다 그랬죠. 이런 값들이 이제 램 안에 존재한다 그랬죠. 이런 값들을 램 안에다가 써두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값들을 입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120하고 56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어요. 56이라는 값, 12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그게 여기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 거야. 여기에 120이 저장이 되고 여기에 56이 저장이 되고 그래 그렇게 저장된 값이 CPU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더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값들을 읽어오는 거죠. 읽어오고 읽어오면서 이 안에서 뭔가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고 연산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result라는 세 번째 변수를 만들어서 이 세 번째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죠. 176이라는 값을. 176이라는 값이 여기 어딘가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저장된 것을 나중에 CPU에서 뭔가 처리를 할 때는 매번 할 때마다 계산을 해서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저장된 값을 그냥 가지고 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저장된 값을 보여주고 저장된 값 120으로 저장된 값 더하기 출력해주고 56으로 저장된 값 이꼴 출력해주고 여기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된 176을 화면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간단한 계산기 앱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얘를 사용해 보는 것까지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앞에서 공부했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간단하게 계산기 앱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계산 프로그램들도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 했던 게 사실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자이너 통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사실은 이 4개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버튼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버튼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라든지 일반 계산기에 보면은 여기에 뭐 사인 함수가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로그 함수가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더 이제 배가시켜 가지고 더 집어넣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계산 프로그램들을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굳이 계산기가 아니더라도 얘를 이제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이를테면은 도량형 변환 장치 같은 거 있죠. 이를테면은 미터법으로 나와 있는 것하고 인치로 계산되어 있는 그 길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제 보통 서양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인치 단위를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나 좀 국제 표준은 미터를 사용을 하죠. 1미터가 몇 인치인지 보통은 우리가 인치 단위를 보면은 이거를 미터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기에다가 집어넣고 곱하기 몇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첫 번째 자리에다가 내가 미터 뭐 3미터가 몇 인치가 되는지 이렇게 미터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인치로 변환되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하면은 요 미터가 몇 인치인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온도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를 서로 변환시킬 수 있는 이런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봐도 괜찮을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제 시도해 보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진행해 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심화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배운 것은 변수에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자료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때 변수의 주소와 함께 사용됩니다. 버튼 이벤트를 통해 변수에 있는 값을 연산해 보았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문법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블록에 X자 표시가 붙게 됩니다.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 주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